안녕하세요.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통상 이슈다의 진행자 조진혁입니다. 어느새 올해도 절반이 지나서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글로벌 통상 현장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놓칠 수 없는 주요 이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6월 23일 하루 만에 무려 8%나 급등한 일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테슬라가 운전기사 없는 자율주행 택시, 이른바 로보택시의 시범 운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첫 시범 운행에 나선 테슬라의 로보택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살펴볼까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테슬라가 지난 6월 22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로보택시란 로봇과 택시의 합성어로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택시를 말하는데요. 이날 테슬라는 약 10대의 로보택시를 투입해서 유튜버와 같은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시승에 참여한 이들이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요, 앱으로 호출한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문을 열고 올라타 보니까 운전석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범 운행 단계라서 조수석에는 안전요원이 탑승하긴 했지만 로보택시 스스로 핸들을 돌리고 신호에 맞춰서 멈췄다가 출발하는 등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탑승객들의 반응은 꽤 긍정적이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승식에 참여했던 한 인플루언서는 차량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부드럽게 운행했다면서 로보택시의 안전성과 기술력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도 이번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두고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범 운행은 지난 10년간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왜냐하면 머스크는 2016년부터 로보택시 상용화를 예고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출시가 미뤄지면서 머스크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조롱을 받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2025년 마침내 대중 앞에 로보택시를 실제로 선보이게 되면서 결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앞으로 미국 내 다른 도시에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테슬라의 이번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인데요. 구글은 이미 웨이모라는 이름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2018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료 탑승 실적이 1000만 건을 넘었고 주당 유료 운행만 하더라도 25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사실 후발주자인 셈이죠. 여기에 아마존도 로보택시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2020년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인 죽스를 인수한 아마존은 최근 캘리포니아에 로보택시 생산 공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하면서 현재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단계라고 합니다. 조만간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의 치열한 로보택시 3파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장에 안착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범 운행 첫날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LA타임스에 따르면 한 인플루언서가 탑승했던 테슬라의 로보택시 차량이 교차로에서 역주행 차선에 잠시 진입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차량은 곧바로 정상 차선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테슬라 로보택시의 안전성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죠. 또 다른 로보택시의 경우 제한 속도가 시속 30마일인 구간에서 35마일까지 속도를 올리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영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테슬라에 추가 정보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선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추가 과제를 떠안게 된 셈이죠. 과연 테슬라는 로보택시 시장에 무사히 진출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이 시험대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앞으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러시아산 가스를 전면 수입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유럽은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줄여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완전한 수입 중단을 공식화한 겁니다.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2028년부터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안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올해 6월 17일부터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 계약은 2026년 1월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기존에 맺었던 1년 이하 단기 계약은 2026년 6월 17일까지,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028년 1월 1일부터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셈이죠. 러시아 기업이 유럽 안에 있는 천연가스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가스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터미널과 같은 물류시설 접근 자체를 막겠다는 건데요.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유럽에서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EU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아직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러시아는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19일 유로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러시아로 들어간 EU의 에너지 수입 대금은 2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6조 원이 넘습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유럽 대신 중국과 인도 등의 에너지를 수출해 왔지만 유럽이 완전히 문을 닫을 경우에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그렇다면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끄는 뒤에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걸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원자력 발전입니다. 가령 프랑스는 2030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EU 차원에서도 2030년대 초 상용화를 목표로 SMR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입니다. EU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42.5%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5,840억 유로를 투입해 전력망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너지 수입 다변화입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가스 생산을 늘리면서 유럽의 핵심 가스 공급처로 자리 잡았고요. 미국에서 유럽이 수입하는 가스 물량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유럽이 정말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우선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이번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 모두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서 수입을 중단하면 자칫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U가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내부 갈등과 분열이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유럽 전체적으로도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완전히 전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재생에너지의 경우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어렵습니다. 원자력 역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수년이 걸릴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와 지역 주민의 반대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죠. 유럽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과연 유럽이 이런 난관들을 뚫고 러시아와의 완전한 에너지 결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2028년 유럽의 에너지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중국 테크 기업들 미국의 제재를 피해 뜻밖의 곳에서 AI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입니다.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 지역들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6월 19일 니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1, 2위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와 ZTE가 미국의 기술 제재를 피해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AI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대1로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글로벌 인프라 개발 및 경제 협력 프로젝트인데요. 일명 신실크로드 전략이라고도 불립니다.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까지 140개국 이상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국가들은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중국 기업들은 이들 국가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가들 역시 중국 기업들을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기술은 비싸고 접근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현지에선 중국 기업이 빠르고 싸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최근 말레이시아 민간 기업들은 화웨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물류, 전자상거래, 고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경우 2030년까지 AI 산업을 15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 정부 클라우드는 화웨이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GT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통신사 셀콤디지와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최근에 체결했고 동남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통신사들과의 협력도 확대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웨이는 AI 서버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칩까지 직접 개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초 챗GPT에 견줄 만한 성능으로 주목받았던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화웨이가 설계한 AI 칩을 활용해서 AI 모델을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통신 장비 기업들이 단순 장비만 공급하는 걸 넘어서 AI 생태계까지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죠.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2028년 전 세계 AI 인프라 투자 규모는 2,2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우리 돈으로 302조 원이 넘는 규모죠. 특히 IDC는 중국의 AI 인프라 시장 연평균 성장률을 35%로 내다봤는데 이는 34%인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이 AI 인프라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중국 테크 기업들이 1대1로 지역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확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핫한 글로벌 통상 이슈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상 이슈다의 조진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